안녕하세요. 이상희 교수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삼한사온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삼한사미라고 한답니다. 사미, 이 미가요 미세먼지죠. 지난 3월 초입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농도를 기록했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는데요. 3월 5일은 우리 역사상 가장 높은 미세먼지 수치 기록한 날입니다. 하필 이날 말이죠. 한국은행이 지표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돌파했습니다. 이런 발표가 나왔죠. 국민들이 엄청 좋아했을까요? 짜증이 났을까요? 윤호찬 차장님, 이 이야기부터 좀 전해주십시오. 예. 그 3월 5일 날 한국은행이 그 2018년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에 대한 그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1,349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3인 가족으로 환산을 하면요. 1억 138만 원, 4인 가족으로 환산을 하면 1억 3,797만 원을 벌어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불이 넘어가는 건요.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간다는 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별로 자축하는 불행이 아니었죠. 네, 3만 1,300불입니다. 3만 1,349달러. 그러니까 3만 300 이거 다 빼고 3만 1,000입니다. 3만 1,000. 대충 한 3천만 원 넘는다는 이야기인데요. 3천만 원이 좀 넘죠. 3,450만 원인데. 그러면 4인 가족 기준이면 뭐 한 1억 넘어야죠. 1억 한 3천. 4인 가족 기준으로 뭐 1억 한 2, 3천. 이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4명이 사시는데 한 1억 2천, 1억 3천? 이 정도 수입이 됩니까? 연간? 안 되는 것 같죠? 잘 안 될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이 양극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죠. 평균을 내다 보니까 이게 평균의 함정인데요. 자, 그렇다면 차장님, 이 보도를 미세먼지가 잔뜩 낀 날 이 보도를 딱 접하고 축포를 터뜨릴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는데 시민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연합뉴스가 이 뉴스를 보도를 했는데요. 연합뉴스 댓글에 그 이모티콘이 달려 있잖아요. 그 이모티콘에 이 화가 난다는 표시를 한 사람이 86.7%를 차지했어요. 네, 화가 났군요. 화가 나죠. 대부분의 뭐 한 10% 빼놓고 한 90%의 사람들은 네. 이 연봉 1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연봉 1억 되는 사람은 한 10%죠. 예. 국세청에서 이제 2018년 국세 통계 연감을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 통계를 보면 1억 연봉자는 총 한 우리나라에 72만 명, 전체 근로자의 한 4% 정도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근로자의 평균 임금, 물론 통계에 잡힌 건데요.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한 3,50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3,500만 원 정도 대체로 번다. 그리고 1억 연봉 넘는 사람은 뭐 전체 근로자의 한 4%라고 그러는데 뭐 사업자도 있고 또 한 가구에 근로자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니까 합치면 4인 가구에 뭐 가구 소득으로는 1억 2천만 원, 1억 3천만 원이 평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근접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많아야 뭐 10% 20% 아니겠나 싶은데요. 보통 사람들의 살림살이는 여기에 턱없이 못 미친다.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한 연봉으로 3,500만 원 정도 수준이니까 아마 요즘 대기업에 신입사원들이 한 3,5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보면 사실 대기업에 들어간 분들 많지 않으니까 대체적으로 이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국내 총생산 혹은 국민 총생산, GNP라고 하는 게 이제 국민 총생산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김 지사님? 그렇죠. 예, 예. 이 국민 총생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구심이 많아요. 이게 실제로 뭐 나는 그렇게 많이 버는 것 같지를 못한데 이게 국민 총생산이 이렇게 우리가 많다라고 하니까 그에 대한 의구심도 있지만 또 이게 국민 총생산이라고 하는 게 뭐 토목 건설로 4대 강을 많이 파도 이게 총생산은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뭐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이 막 죽어가도 또 죽고 난 다음에 건설한다고 막 파고 무기 생산하고 막 이렇게 하면 또 GNP가 늘어나는 거고 말이죠. 그렇죠. 경제는 성장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살림살이하고는 좀 이게 동떨어진 거 아닌가, 특히 삶의 질하고는 동떨어진 거 아닌가, 이런 또 평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그 국내 총생산, 국민 총생산 GNP 대신에 GNH, 그러니까 국민 총행복이죠. 국민 총생산이 아니라 국민 총행복.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표를 삼아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이제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뭐 GNP가 그 경제적인 측면은 그 얘기를 하지만 이 삶의 질이나 행복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GHP로 그 전환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NH죠. GNH. 예. Gross National Health입니다. 예. 헬스, 나 자꾸 헬스를 하다 보니까 제가 헬스 쪽이 전공이 애초에 그 전공이다 보니까 자꾸 헬스라고 그러네요. 해피니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GNP는 Gross National Product. 그러니까 G가 gross고요. 총이라는 소리고요. national 그런 것은 이제 국민이라는 소리죠. 국민 총 생산이면 국민 총 행복이면 Gross National Happiness. GNH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자, 행복 이야기 나왔는데 우리 삶에서 가장 그 중요한 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뭐 행복을 주제로 강연도 참 많이 하나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행복 지수 얼마나 됩니까? 예,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력에 비해서 행복 지수가 낮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요. 2017년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OECD가 현재 35개국이거든요. 그 중에 경제력은 2017년도에 11위를 차지했는데 행복 순위는 29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 청년 행복 순위는 OECD의 35등을 채해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꼴등했군요. 그렇죠. 그 최하위라고 하니까 좀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냥 꼴등이라고 하십시오. 꼴등입니다. 이런 데는 아마 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사회 불신이라든지 사회 갈등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측면이 내포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다. 경제력 순위로는 꽤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행복 순위는 그게 미치지 못한다. 왜 그런가? 그 불행, 행복하지 못함의 이면에는 이 사회 불신이 있다. 못 믿는 거죠. 신뢰가 없다. 또 하나는 이제 갈등이 있다. 못 믿는 걸 넘어서서 막 심지어는 막 미워하고 막 정화하고 막 이런 거, 이 갈등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렇네요. 자, 그러면 먼저 불신, 신뢰, 믿고 못 믿고, 트러스트, 디스트러스트인데 이 트러스트, 신뢰, 불신 어느 정도입니까? 이것도 OECD 대상 국가를 해서 한 조사가 있는데요. 그 질문에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신뢰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졌는데 한국 사람은 4명 중에 1명꼴로 믿을 수 있다고 답을 했어요. 그럼 한 26%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높은 수치인지는 좀 다른 나라로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교수님은 그 가장 높은 신뢰도로 보이는 나라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신뢰도가 가장 높은 나라. 예. 그야 당연히 뭐 북유럽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그 OECD가 3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금 사회 신뢰도 조사했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OECD가 35개 대상국으로 사회 신뢰도를 조사했으면 아무래도 OECD 행복 순위하고 아마 거의 비슷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렇게 그죠. 예. 신뢰는 행복하고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그렇죠. 그 신뢰가 이제 행복하고 정비례해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덴마크,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최근에 1등 많이 했거든요. 예. 덴마크, 핀란드, 뭐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주로 1, 2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의 사회 신뢰도 수준이 아주 높을 것이다 이런 짐작을 합니다. 예, 1등은 그 덴마크에서 했습니다. 덴마크죠. 덴마크 사람들은 4사람 중에 3사람이 타인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나라는 4사람 중에 3사람이 타인을 믿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반대네요. 정반대입니다. 네. 해가지고 그걸로 하면 우리나라 신뢰도는 덴마크의 한 3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죠. 3분 1밖에 안 되는 거군요. 예. 반도 아니고 3분 1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세계 사회과학자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그 사회가치조사협회라고 지난 81년도부터 매년 5년마다 그 이런 신뢰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장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도 한 60개 나라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우리나라는 꼭 절반 위치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다 이거죠? 예, 예. 30등 했다는 소리인가요? 예, 30등 했습니다. 네, 30등 했군요. 그러니까 세계 가치조사 협회가 있군요. 협회. 이 예. 협회에서 가치조사를 하는데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핵심적인 것이 가치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신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가치 조사에서 신뢰를 조사하는데 우리나라는 60개 정도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딱 중간
32 했다. 32 정도면 이거 굉장히 꽤 높은데요, 그죠? 예, 뭐 중간 정도 한 거죠. 네, 어떤 나라들이 성적이 높게 나왔습니까? 여기서도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 10개국을 거의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1등은 노르웨이가 했고 2등은 스웨덴이 했습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군요. 그렇죠. 네. 대체로 이제 유럽 그 북부, 중부에 있는 그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네덜란드가 차지를 했고요. 네. 특이하게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베트남이 10위권 안에 들었어요. 중국이나 베트남이 신뢰를 한대요? 그렇게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사회주의 전통하고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짐작을 해봅니다. 사회주의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신뢰도 높은 나라들은 이 북유럽 나라들이고 또 중부 유럽의 선진 복지 국가들이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런 선진 복지 국가들에서 사회적 신뢰가 높다, 소셜 트러스트, 사회적으로 서로 믿는 거죠. 가족과 이웃, 지역 사회에 대한 믿음인데 이 믿음의 수준이 높다면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런 복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 국가가 국민들의 최소 삶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패자 부활제는 없는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한 번 무너지면 끝이죠. 그냥 하청으로 이제 전락을 하는데 이런 복지 국가에서는 경쟁에서 패배를 하더라도 하청으로 떨어지지 않고 이 다시 패자 부활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국가에 대한 신뢰, 이웃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영국이나 미국, 일본 같은 경우는 경제력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이들 국가는 사회적 신뢰 수준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성장이 곧 신뢰를 높이는 건 아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저기 이제 세계 가치 조사 협회에서 조사를 하는데 그 경제 성장이 이제 신뢰를 얼마나 촉진시키는지 장기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면 유럽 복지 국가들은 복지 수준이 계속 올라갈 때마다 이제 신뢰 수준이 상승을 했는데 미국이나 일본, 영국 같은 곳에서는 정체 상태에 있거나 오히려 이제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진 복지 국가들은 신뢰 수준이 높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국가들은 신뢰 수준이 낮다. 이거는 이제 현상적인 거고 예. 그 장기적 추세를 봤더니 그 선진 복지 국가들은 신뢰도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 오히려 신자유주의 국가들은 신뢰도 추세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런 걸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예, 실제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이게 사회적 신뢰 그리고 연대 이게 얼마나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는지 이런 것이 사실은 그 선진국의 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선진국이다 그러려면 그 나라 국민의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평균적으로 그것보다는 이 사회적 신뢰와 연대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이게 사실은 선진국의 그 지표가 돼야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신뢰나 연대가 없는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신뢰가 없다 보니까 못 믿다 보니까 자꾸 의심하게 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또 이 갈등으로 인한 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3만 달러를 벌더라도 이게 그 밑빠진 독처럼 이 갈등 비용으로 나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2010년도에 조사한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총 갈등 비용이 한 246조. 네. 추직 초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최대한 246조가 나온다고 그래요. 이건 국민 총 생산의 그 당시에 한 26%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우리나라가 작년에 이제 근로자 1인당 3,500을 벌었다고 하면요. 네. 그 계산대로 한다면 갈등 비용으로 한 900만 원 정도를 쓴 네. 것이기 때문에 실제 수입은 빼면 한 3,4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네. 3,600 정도 되는 거죠. 2,600 정도 되는 거죠. 3,500에서 900을 뺀다 이거죠? 예. 네. 이 900이 뭐라고요? 갈등 비용이라고? 예, 사회 갈등 비용이죠. 네. 아니, 그 GDP의 26%나 됩니까? 뭐 최대로 잡을 때 이제 그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26%에 해당되는 금액이 갈등 비용이다. 엄청나네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하고 좀 비교한 조사 결과를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OECD 네. 기준을 많이 쓰는데요. OECD 갈등 평균이 한 0.44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0.71입니다. 그러니까 뭐 두 배는 아니지만 거의 한 70% 정도, 70, 80% 정도 높은 거죠. 뭐가 0.71이라고요? 갈등 지수요.
갈등 지수라고 하는 게 있군요. 예, 갈등 지수 1이 됐을 때 가장 높은 거고요. 낮아질수록 이제 갈등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데 OECD 평균이 북유럽처럼 갈등이 적은 나라가 아니고 OECD 평균이 0.44인데 우리나라는 0.71이에요. 아, 그러니까 갈등 지수가 1이 나오면 갈등이 가장 극심한 거죠. 그렇죠. 우리는 갈등 지수가 71%군요. 0.71이다. 그런데 OECD 평균은 0.44다. 그러니까 우리가 OECD 평균보다 한참 더 갈등 지수가 높다. 이렇게 나왔다. 이 말씀이네요. 예, 이걸 이제 경제적 환산으로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뭐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데서 이런 경제적 환산을 잘 하잖아요. 네. 그걸 보면 우리나라가 OECD 평균 0.44로 맞추면 1인당 GDP가 한 27% 정도 증가할 거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갈등 지수가 0.71이 아니라 OECD 평균인 0.44로 낮아질 수 있다면 그러면 1인당 국내 총생산이 27%나 증가한다. 27% 증가하면 부자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이런 그만큼 소득이 증가를 사회적 부가 증가를 하는 거죠. 네, 그렇네요. 자, 그런데 2016년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비슷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하던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여기서 뭐 비슷한 결과 내용인데요. 이제 보고서 제목이 한국의 사회적 자본 축적 실태와 대응 과제라는 연구 보고서인데요. 네. 이 조사에서도 한국의 사회적 신뢰는 27%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국의 사회적 신뢰가 27%라고요. 그래서 이제 북유럽 같은 경우는 평균이 한 70% 정도 되는데요. 네. 만약에 북유럽 수준을 맞춘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한 2점 중반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다가 1.5% 정도의 경제 성장률 효과가 더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한 4%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참 정리해 볼게요. 자, 이게 지금 대한상공회의소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연구한 그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보고서 이름이 한국의 사회적 자본 축적 실태와 대응 과제. 사회적 자본입니다. 소셜 캐피탈이죠. 소셜 캐피탈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제 신뢰입니다. 이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갈등이 초래되고 갈등 비용이 유발되는데 이 갈등 비용을 줄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GDP, 국내 총생산이 증가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 수준, 소셜 트러스트, 사회적 신뢰, 즉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27%인데요. 이게 북유럽 국가 수준이면 70%가 되는 겁니다. 27이 70%로 신뢰 수준이 이렇게 높아지게 된다면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1.5% 높아지는 거래요.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이 한 2.5%쯤 되는 걸로 돼 있으니까요. 물론 올해 목표치는 2.6에서 2.7인데 여기에다 1.5를 더해 보십시오. 4%가 넘어서지 않습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갈등을 낮추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아,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거 이게 바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우리 대한민국이 이미 이제 저성장 단계로 진입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고도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이 사회적 갈등을 줄여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 즉 사회적 신뢰를 높여 나가는 것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윤호창 처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사회적 갈등이 심한 거죠? 왜 이게 심할까요? 예. 이게 이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뭐 이런 갈등이 높은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1등으로 꼽은 게 정치인의 무능과 부패였습니다. 정치의 문제가 있었군요. 예, 정치가 우리 사회에 그 불신과 갈등을 조장한 측면이 있군요. 예. 10명 중에 한 4명 이상이 이 문제를 지적을 했었고요. 네. 두 번째로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가 됐지만 시민들의 의식 수준을 아직까지 민주주의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민주적 시민의식이 좀 부족하군요. 아직까지 부족한데 열에 2명 정도가 이게 큰 원인이다 지적을 했었고 사실요. 민주적 시민의식이 부족하게 되면 이 기반 위에서 이상한 정치인들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무능과 부패가 그래서 독버섯처럼 자라납니다. 이 독버섯은요. 바탕이 청결하면 자라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최근에 덴마크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스웨덴 같은 나라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나라 정치가 정말로 청결합니다. 부패, 무능 정반대의 개념이죠. 정말로 청결하고요. 깔끔하고 그리고 유능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정치인을 직업으로 보면 3D 직종이래요.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제일 길게 많이 일하는 사람이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존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치가 꽃보다 아름다운 나라가 돼 있더라고. 그렇게 정치가 돼 있던 이유는 뭔가 하면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인 겁니다.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식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이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가 함께 가요. 그렇죠. 이게 없이는 어떤 민주주의가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 통계를 보면 결국 한 70% 정도가 이런 민주주의 부재 때문에 이런 사회 갈등이 심하고 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조기에 이제 그 해결을 못 하는 거죠. 자, 이제 앞으로 우리 정치가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희들이 요즘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해 가지고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 이걸 주장하고 있는데 정치 제발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제 잘 알았고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요즘 말입니다. 예, 요즘 예. 시장님, 예. 요즘은 어떤 분야에서 우리나라 갈등이 심합니까? 엄청난 갈등들이 많이 있죠. 네. 이제 87년 민주화 이전까지는 이 영남과 호남이 지역 갈등이 심했다고 하면 정치인들이 조장한 측면도 있죠. 지역 갈등. 그렇죠. 네. 정치 갈등과 지역 갈등. 네. 그런데 그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는 이런 이념 갈등, 그다음에 빈부 갈등, 노사 갈등, 세대 갈등, 종교 갈등, 남녀 갈등 이런 순으로 지금 갈등의 그 비중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굉장히 다양해졌는데요. 갈등이 중층화되고 다양해진 네, 거죠. 뭐 작년에 우리 사회 가장 큰 이슈가 미투였는데요. 미투였죠. 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 남녀의 갈등 문제도 굉장히 참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아, 정말 이게 심각합니다. 아, 정말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념 갈등이 역시 제일 큰 덩치가 크군요. 예, 그게 한 87% 정도 차지하고 있고 빈부가 한 82% 정도 차지하고 이념 있습니다. 갈등이 지금 남남 갈등으로 지금 뭐 격화되고 있는 게 최근에 북한의 그 핵 그저 비핵화 비핵화 이슈를 둘러싸고 지금 남남 갈등이 심한데 이게 다 이념 갈등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이 이념 갈등을 조장하는 측면이 거대 양당 사이의 갈등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빈부 갈등. 아, 이건 정말 양극화, 소득의 격차, 불평등, 심화 이게 이제 빈부 갈등이고 노사 갈등. 아, 이거 정말 아이고 어떡하죠? 지금 노사 갈등 엄청나죠. 세대 갈등. 아이고 그것도 정말 첩주산중이네. 종교 갈등도 좀 심한 것 같아요. 기독교하고 좀 아주 근본적인 기독교 생각 가지신 분들하고 또 갈등 일으키는 경우도 많고요. 남녀 갈등도 요즘 굉장히 커서 특히 20대에서 또 남녀 갈등이 조장되는 측면도 있고 이걸 또 정치인들이 또 불을 막 붙이고 하는 그런 또 측면도 있고요. 자, 그래서 갈등이 이렇게 중층화되고 있고 다양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처장님 어떻습니까? 갈등이라고 하는 거 없을 수 없잖아요.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갈등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죠. 어쨌든 이해관계가 다르고 갈등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건데 그 해결 능력이 우리 사회가 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이제 공론화하는 게 언론 아닙니까? 그렇죠. 언론이 이걸 잘 적절한 방식으로. 근데 우리나라 언론은 불을 지펴요. 남녀 간에 갈등이 있으면 막 벌려 간극을 벌이고 노사 갈등이 있으면 노가 사를 미워하고 사가 노를 미워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간극을 더 벌리는 염장 지른다 그러잖아. 불을 지르고 갈등을 조장을 하죠. 조장하고 또 정복시키는. 예.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방송 마칠 시간 됐는데요. 치사님 어떻습니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우리나라 갈등 지수도 OECD 국가에서 밑에서 네 번째로 높거든요. 네. 해가지고 어쨌든 주로 밑에서 많이 비중이 높은데요. 결국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의 민주주의 역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기존에 뭐 사법이라든지 행정, 그 입법 권력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는 건 참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걸 제어하려고 하면 권력들을 감시를 하고 또 잘못된 권력들을 소환을 하고 또 이게 견제와 균형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이런 걸 시민들이 하지 않으면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민주주의 문제하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지를 강화해서 이 패자 부활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도록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심화 발전, 우리 시민의 민주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 이 노력 하나. 또 하나는 이제 복지국가의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해서 누구라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주는 거 이게 중요하다. 민주주의가 복지국가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민주주의자, 복지주의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수많은 이런 난제들을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회는 연대가 부족하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불신의 수준이 높다. 신뢰하지 않는다. 불신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이것이 우리의 경제 성장이라든지 우리 국가 발전에 장애가 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도 떨어뜨리는 잠재 성장률을 좀먹는 거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신뢰 수준을 높여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그거죠. 네, 신뢰 수준을 높여야 된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희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왜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가 보다 뚜렷하게 드러난 고품격 정체 시사 방송 맞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욱한 미세먼지 속에 발표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이 우울한 자화상 여기서 벗어나서 국민 행복의 역동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 바로 민주주의와 제도적 복지국가의 거대한 확충에 달려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셨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동료와 이웃 지인들에게 구독하기 많이 권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